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고 선대위 국가비전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호남 민생행보에 주력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해서 공개 경고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두고도 야당은 조속한 특검법 상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을 위한 특검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당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과 재부상한 대장동 이슈로 특검 공세에 직면한 민주당 등 여야의 내후외환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상임 고문으로 선대위에 합류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 회동에서 국가비전통합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본격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후보가 선대위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이 전 대표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50여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면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 주십시오. 이 후보의 요청에 이 전 대표는 선대위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하면서 화답했습니다. 경선 패배 후 상임 고문으로 선대위에 합류했지만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 전 대표가 본격 지원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는 27일 출범할 예정인 비전통합위원회는 열린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대통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후보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걸 비춰보면 당정 간 갈등 조율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선대위에 본격 합류하면서 이 후보의 호남 표심 공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문화예술계, 의학계 등 70여 개 직능단체가 참여한 선대위 직능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쌍끌이 비판하며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광주 AI 산업에 아낌없는 재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내홍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에게 공개 경고를 하며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소수의 기득권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거론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데도 사건 관련자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주 당사자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 표심 공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광주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한 윤 후보는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AI, 컴퓨터 코딩하면 광주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 이 AI 산업에 정말 재정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가 굉장히 느리고 융통성이 없다며 종합상황실 주도의 선대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대위 내부의 불협화음은 대선 후보와 개인적으로 가까워 나름대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분들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 선대위 내홍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해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임태희 총괄본부장이 후보 부인을 헌담했다고 얘기하는 등 선대위 내에서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말했다며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집 없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주택 20%로 확대와 임대료 5% 상한제 등을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산을 찾아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소집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대장동 특검과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신기록 조회는 불법 사찰이고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찰 여부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야당을 위한 특검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의 극단적 선택과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을 두고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특검법 상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 실무 처리를 했던 사람, 초과 한수조항 빼고 점수 몰아주기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자발적인 극단적인 선택이냐는 의심을까지 하고 있어요.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합의가 안 됐을 뿐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대상도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부인, 장모 등 이른바 본부장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거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은 특검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 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검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대상과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큰 데다 도입된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결국 여야 공방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두고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는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은 불법 사찰이고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 현안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다. 이거는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고요. 문재인 정권 사찰의 DNA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박광웅 법사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사찰이다 또는 이걸 위법행위를 했다, 불법행위를 했다 이렇게 단정해서 공수처장에게 이 책임을 묻고 나와서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한가.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 해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가맹점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수수료 인하 폭은 연매출 구간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현행 0.8%에서 0.5%로 낮아지고, 연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는 1.3%에서 1.1%로 인하됩니다. 5억 원에서 10억 원 규모는 1.4%에서 1.25%로, 10억 원에서 30억 원 규모는 1.6%에서 1.5%로 각각 조정됩니다. 김병욱 의원은 전체 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대 4,700억 원의 수수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적격 비용, 즉 카드 결제 원가 산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율이 결정되는데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집니다.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지만 카드업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TF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 횟수와 지방선거구 획정 방식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후보 간 유불리를 떠나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나왔는데 중앙선관위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대선 주자 후보 간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주관 대선 주자 토론은 최소 3번 의무로 하게 돼 있는데 언론기관 주간 토론회는 참석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 내년 2월 15일부터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까지 실질적으로 17일 동안 3번의 토론 기회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또 공정한 정책 경쟁의 어떤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선거 운동 시작 전에도 한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여론이 높아요, 지금. 현행 제도로도 뭐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무적이지 않고 이제 후보자들이 동의하고 그래야 되니까. 내년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놓고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큰 틀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방향으로 가되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뭐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이런 식도 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게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상당한 혼란을 좀 가져오고 있어요. 의원 정수 확대 없이 도농 복합 선거구제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가 가장 이제 적절한 방안으로 저희가 네.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본 거고요. 예. 나머지 도농복합제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는 다양한 그 방안을 갖다가 논의하실 때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 피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도 논의됐는데 정당 가입 연령도 같이 낮추거나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등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거일 기준 피선거권이 생겨서 법 개정을 통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아직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치르지 못하거나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도의원 정수 조정과 청년 참정권 확대 방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또 여야 동수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행정구획 개편 심사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앙당에서 일괄 복당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 당시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던 당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5년 이내 기간에 경선 불복으로 탈당하거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아 제명된 경우에는 복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태로 공석인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에 MBC 기자 출신의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맡았던 선대위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직은 비워두는 대신에 홍보미디어 총괄본부 내 홍보본부장에 김수민 전 의원을 임명해 실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중앙선대위에 설치되는 국가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이자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위촉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의제로 여야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확산 상황과 관련해 정치권과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쳐 회동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만났는데 이번 회동이 어떻게 성사된 건가요? 네, 지난 21일에 있었던 마이클 샌델과의 간담회 이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는 있지만 그동안 공식 행보를 자제하면서 내부 갈등설도 표출됐는데요.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등판 시기나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족 의혹으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자 이 호남과 중도층 그리고 여성층에서 호감도가 높은 이 전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당내 요구가 제기되면서 이번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등판 시점을 오늘로 택한 건 당대표 선대위 사퇴 등으로 내용을 겪는 국민의힘과 이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대비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이제 공동위원장을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같이 맡기로 했는데 이 조직이 어떤 건가요? 네, 오늘 함께 배석한 윤영찬 의원이 밝혔는데요. 이 차기 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담은 국민 통합과 국민 비전을 구상하는 조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양극화 완화, 그리고 정치개혁과 같은 아젠다를 발굴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필요한 정책들을 구상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위는 이르면 27일 출범할 예정인데 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전 대표의 활동 범위를 최대한 보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가 이제 진정한 원팀을 완성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인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우선 이재명 후보가 이 원팀 공조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 배석한 사람들 회동도 보면요. 함께 배석한 오영훈 비서실장과 윤영찬 의원이 경선 당시 이 전 대표 측 인사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전 대표를 상당히 배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다 당원 자격 정지 8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상희 제주대 교수를 구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또한 이 전 대표가 경선 당시 캠프 복지국가 비전위원장을 맡았던 이상희 교수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지지층 갈등으로 인해 폐쇄됐던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도 조속히 재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화학적 결합에 다가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이제 살펴볼 텐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준석 대표 이제 사퇴 계기로 선대위의 대대적인 개편을 이제 예고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재편이 될 걸로 지금 보입니까?
네,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선대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에게 상당히 힘이 실리는 쪽으로 지휘 체계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 내정된 선대위 인사를 봐도 그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조수진 전 공보단장 후임으로 온 김은혜 의원의 경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 당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홍보본부장에 내정된 김수민 전 의원 역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홍보본부장으로 백드롭 정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김종인 중심의 선대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당시 시절의 그 라인을 지금 이제 그 조직 라인으로 다시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선대위 개편 방향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본부장 총사퇴와 같은 민주당의 전면 쇄신 그리고 슬림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선대위 총사퇴를 주장했었지만 김 위원장은 이 시점에 그런 혼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신 선대위 내 중복된 역할을 정리하고 후보 메시지와 전략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전 대표 영입의 경우에도 이 김 위원장이 자신은 영입을 발표 이후에 알았다고 말하며 선대위 내 불협화음이 표출되기도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최대한 막고 선대위 내에서 한 목소리가 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대위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와 전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두 가지 전반을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합류 이후 직접 꾸린 이 김종인 별동대라고 불리거든요. 네. 총괄 상황본부가 이 중심이 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과 권성동 총괄 지원본부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최종 의사조정기구인 일일 조정회의를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6개 선대 본부, 하위 본부와 직능의 의견을 총괄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후보 일정과 페이스북 메시지와 같은 기본적인 메시지는 물론이고 모든 공약과 정책도 김 위원장의 손을 거쳐 결정된다는 겁니다. 네네. 김 위원장이 이제 메시지에 대한 이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이 또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죠? 네, 김 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5분 이상 목소리를 높이며 윤 후보의 메시지에는 감흥이 없다, 국민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어제 있었던 윤 후보의 극빈층 자유 발언에 대해서도 말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이번 호남 방문에 역시 중요한 일정인데도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윤 후보가 메시지를 내면 당 지도부나 선대위 공식 회의에서 이를 지원 사격하는 방식으로 후보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선대위 내부 스피커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이 선대위 운영에 방해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한 발언에도 개별 인사에 대한 메시지 통제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김 위원장 표 선대위 쇄신이 가족 의혹으로 주춤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인적 쇄신 없는 이번 개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회동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 구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3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핵관 선언입니다. 당대표의 선대위직 사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 안팎에선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떠난 이유로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표면적인 갈등뿐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후보 핵심 측근과의 갈등도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늘 장제원 의원을 거론하며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이준석은 옹졸하고부터 시작된 그건데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선대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선대위에 참여도 안 한 장제원 의원이 당대표인 나도 모르는 내용을 줄줄이 이야기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언급한 내용, 바로 장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저격한 것입니다. 당시 조수진 최고위원의 항명 파동이 불거지자 장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 조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함부로 후보 뜻을 팔고 다닌다라면서 동시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의 발언이나 주용 의원이 맡고 있는 조직본부 상황까지 거론하면서 함께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누구든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말했다는 건 정치 장교나 다름없다며 장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개 저격에 장 의원은 오늘 모욕적 인신 공격에 대해 왜 할 말이 없겠나라고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지금은 오로지 정권 교체와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이대로 더 확산될지 아니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몰랐다, 모른다고, 모를 수도입니다. 갑자기 웬 모른다 시리즈냐 싶으실 텐데요. 대장동 개발의 실무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는 관계였는지를 놓고 오가고 있는 대화들입니다. 이 후보는 김 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안타깝다며 성남시장일 땐 김 처장을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게 된 건 경기지사 시절에 대장동 개발에 대한 유세 발언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부터였다는 게 이재명 후보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거짓말이다 아니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측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모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문기 고인을 이재명 후보가 이미 본인이 대표로 있는 성남정책연구원 시절에 세미나를 주관하고 토론자로 초청했던 그 사진이 있고요. 지난 2015년 1월에 트램과 관련한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때 10박 11일이었죠. 그 당시에 고 김문기님과 함께 현장 해외 출장을 다니셨던 사진입니다. 조직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윗사람은 여러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사람에 대한 존재는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얼만큼 우리가 친숙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증거라면서 공개한 사진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그리고 2015년 성남시장 시절의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사진들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포착된 모습이죠. 국민의힘은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는 모르는 척하는 리더라면서 이 후보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실무자가 동행했다고 해서 시장이 다 기억할 순 없다며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논란의 후폭풍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성 기자께서 펼쳐 오셨죠. 예, 각 정당이 후보 선출하고 선대위 꾸리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뭐 캠페인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그렇지가 않네요. 이게 당 대표가 선대위에서 물러나지를 않았죠.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는데 처음 보는 장면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가 이제 선대위를 떠났습니다. 대선 선대위에서 국민의힘 상황은 뭐 성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이 상황인데
이번 결정이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결국 사퇴까지 가게 된 이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충돌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당대표가 최고위원하고 싸우면 대표 손해죠. 그건 아니고 윤석열 후보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충돌을 했는데 이걸 후보가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제 대표의 권위를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갖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보는 이제 본인의 배우자다 보니까 좀 가급적 좀 전면으로 내놓지 않고 어떻게든 좀 넘겨보려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김정인 위원장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 막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면서 이런 갈등까지 벌어진 거고요. 이게 결국 이준석과 뭐 조수진이 아니고 이준석, 김종인과 윤석열 이 안에 뭔가 이 대선 캠페인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은 역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직접적인 원인은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그런 갈등이죠. 그러나 이제 조수진 공보단장 개인과의 갈등도 누적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여러 건 이제 그거는 조수진 공보단장이 그러니까 이준석 그 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별로 그렇게 공석이든 사석이든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 이 사람들도 그 이준석 대표를 뭐 그렇게 그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만. 이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물론 이제 상당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저렇게 해결하는 건 또 대응 방법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 이제 이준석 대표 자기 나름대로의 충격요법을 쓴다는 것이 이제 선대위에서 자기가 물러나는 이런 그 방법을 썼는데 뭐 굉장히 논란이 많겠죠.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자냐 이준석 대표 개인 지지자냐 이거에 따라서도 뭐 누구를 상대방을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시각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는 바로 지금 뭐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에 대한 크게 보면 그 불만이지만 발단은 그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오랜 여러 가지의 그 누적된 결과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윤핵관의 한 사람으로 이제 거론이 돼 왔던 장제원 의원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당 대표도 모르는 얘기를 줄줄이 하더라. 핵심 관계자 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이제 공개에 이제 저격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윤 후보만 생각하면서 이제 참겠다 이런 자제의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도 그동안 계속 골마져 있었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장제원 의원 개인을 공격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권칠 장삼이냐, 뭐 장칠 권삼이냐,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의존을 많이 하는 두 의원인데. 네. 권은 권영세 의원.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이 더 세냐? 약간 속된 표현으로 네. 뭐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더 세냐 이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신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만 신임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는 겁니다. 김종인, 이준석 이쪽에서 생각하는 좀 약간 개혁 보수의 모양새가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 당신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당의 어떤 다선 의원들한테만 의존해서는 이번 대선 이길 수 없다 이런 노선 갈등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지점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장제원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윤석열 후보한테 뭔가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준석 대표의 접근법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아니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간에 어느 조직이든지 측근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측근이 있고 그 측근이 자기보다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나는 이직을 버릴래라고 하면 세상에 자기직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에 뭐 무슨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 자기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직을 버리고 뭔가 돌아다녀가면서 자기 당의 후보를 공격할 이유는 절대 되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같은 이런 행동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찌 보면 본인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아니 그 측근을 없애라 뭐 이건 요구사항으로서 저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측근이라는 건 늘 있게 마련이고 다만 그 측근을 후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고 문제 제기도 뭐 공개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뭐 후보하고 그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 현재와 같은 식은 아마 당내든 또는 당 외에서도 그 좀 중도적 입장이든 누구한테도 환영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에서 촉발이 되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 사퇴 기자회견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저격한 것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윤 후보의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 발언에 굉장히 당황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 그동안에 계속 밖으로 돌았잖아요. 선거운동하고 뭐 강원도 갔다가 오늘은 이제 호남 갔다가 지금 돌아오죠. 네. 이렇게 되면 선대위에서 그 구체적인 알력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심지어는 요새 뭐 신문 방송 같은 것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고 해요. 후보로서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보고를 받을 거란 말이죠. 보고라는 거는 늘 약간의 그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더군다나 그런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보단장의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항명성이거든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는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저는 후보나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방식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나는 이직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한 건 굉장히 경솔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윤석열 후보의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리더십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검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고 지금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또 상명하복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총장이나 뭐 부장검사가 이제 그만해! 그러면 딱 멈춥니다. 굉장히 위계 질서가 엄격한 집단인데 정당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거에 무슨 삼김 시대나 총재가 절대적 어떤 리더십을 가졌지 지금은 대표가 뭐라고 해도 면전에서 최고위원들이 대표를 들이받는 게 정당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당황하는 측면. 이 리더십, 정당에서 통하는 리더십으로 이제 얼마나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정치적인 언어 자체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일일 일건이라고 해서 어제 오늘 계속 뭔가 실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쪽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이 어법 자체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김정인 위원장한테 뭐 다 일임했다 그러는데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 이걸 후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김정인 위원장 뭐 당신이 좀 알아서 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처럼 메시지가 비치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좀 걱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결국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계속 잘못된 모습으로 비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이번 사태 수습을 맡긴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이준석, 조수진 이 두 사람의 사태로 내용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아침 선대회의에선 이른바 윤핵관을 향해서 경고성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후보와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거니까 내 나름대로 뭘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대위원회에서 각기 자기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데 노력을 하시되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서 다른 어떠한 기능을 갖다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서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갖다 경주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이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도 이제 들으신 대로 이른바 그 윤핵관을 향해서 임무 이외 기능에 주의하라, 아니면 한마디로 선을 넘지 말라는 이런 경고성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윤 후보의 자유주의 발언 논란이 이제 현재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 위원장의 그 이끌고 있는 선대위 과연 이러한 점들이 수습이 잘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또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약간 좀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권력이라는 거는 실제 권한을 가져야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총선 때 공천권을 가져야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지금 대선 후보는 후보 중심인 겁니다. 선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정권 창출의 마법사가 아닙니다. 뭔가 좀 중도층을 잡아올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 좀 달라진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인 거죠. 무슨 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경륜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결국 윤석열 후보의 문제인 겁니다. 둘 다 사실 굉장히 좀 독선적인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충돌이 좀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서 이 정리를 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대위의 기강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찌 보면 일개 단장이라는 사람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말하는데 난 네 말 안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강이 다 무너졌고, 자 그러면 그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또 그런 기강을 이제 흔드는 어떤 이런 조치가 조치가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대처했는데 오늘 경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그런 조치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그 앞에서 누가 앞으로 저런 행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차피 전권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립을 강하게 쥐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자기가 오늘 경고한 대로 그 경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선대위 관계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어느 사람이 지금 그 선대위에서 쫓겨나길 바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게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그거는 바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앞으로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 핵심에 김건희 씨 대응과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 후보는 어제 아내 선거 중에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면서 또 당선이 되면 영부인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이번 사태가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뭐 또 이제 다른 후보들까지 뭐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지 뭐 부인을 놓고서 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얘도 뭐 영부인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뭐 노태우 정부 때나 아니면 뭐 김영삼 정부 때나 뭐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은 때가.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이제 뭐 꽤 많이 이렇게 내조라고 해서 선거운동에 동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는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는 적절한 시점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안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를 본인이 바꿔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와의 여러 가지 비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선거에 뭐 결정적 타격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비교가 되면서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네, 실제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좀 떨어지고 있죠. 둘 다 떨어졌는데 윤석열 후보 쪽이 좀 더 낙폭이 큰 편이고요. 또 뭐 이제 그게 그 태도 유보,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이쪽으로 빠져나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벌어졌어요, 차이가. 물론 오차범위 아직 이내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단기적이지만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배우자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에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대선 후보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텐데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온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그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본인의 배우자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그게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다. 이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누가 봐도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태도를 애매하게 취하면 자칫하면 지지도가 좀 더 떨어지고 결국 두들겨 맞을 매는 다 맞고 나중에 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유한기 씨, 김문기 씨가 이제 잇따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야당이 특검 도입 총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시며 그리고 대선 전에 특검 도입 가능성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이 대장동은요, 사실 곳곳에 여러 가지의 그 일종의 쥐레라고 할까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런 것들이 묻혀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본인이 설계자라는 거 외에는 사실 어떤 의혹도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아까 자기가 9박 11일 동안 호주 뉴질랜드 방문을 같이 했던 그 사람도 자기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뭔가 곳곳에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라든가 뭐 이런저런 그 묻혀 있는 지뢰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그 치명상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검 가능성은 잘 아시지만 최근에 와서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특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만 해도 특검은 시간 끌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서 특검을 계속 반대해 왔어요. 네. 9월, 10월까지. 그런 점을 본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뭐 말로는 뭐 특검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특검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근데 잘 아시다시피 특검은 한쪽만 찬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특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수사 중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는 꽤 그 타격이 있는 겁니다. 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잘 모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 잘 알 수밖에 없는 정황 같은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추가로 지지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후보가 좀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합의를. 지금 합의해도 사실은 대선 전에 특검이 시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임명 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야 대선 후보가 될 정도의 사람들이면 자기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좀 당당해야 합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특검 좀 합의해라 이렇게 원내대표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대선 전에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한 지 꼭 51일 만인데요. 모처럼 손을 잡은 뒤 이 전 대표는 국가비전 통합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격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장 지금 뭐 할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사실은 좀 일찌감치 잡아 놓은 거라고 합니다. 연내에 봐야 되고 이왕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전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오늘로 잡힌 건데
야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질 때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렇게 회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절묘하게 어떤 어떤 타임을 잘 맞춘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지방을 그동안 돌았는데 이재명 후보 손을 잡고 오늘 같이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 그 모습 자체가 민주당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과거의 대선 후보들처럼 아주 뜨겁지는 않았는데 이걸 계기로 좀 뭐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민주당 안의 분위기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과 대비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고. 그거야 뭐 말씀하셨네요.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획이 된 것으로 보고 어찌 보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모임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경선에서 진 뒤에 뭐 탈당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지만 않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일종의 뭐 자가격리 해제 뭐 이런 거 정도의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이재명 후보는 천군만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 남의 당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 당 사람이 집에 있다가 나온 이런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뭐 이미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로의 지지층 결집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플러스 알파 정도의 효과도 대단히 큰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뭐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뭐 선대위가 양당에서 구성이 된 이후에 거의 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당의 대변인단을 보면요. 수십 명씩이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뭔가를. 뭐 방송에 나와서도 또 각 당의 패널들이 공방을 벌이고 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양강 후보 무한 공방에 정치 불신이 커진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여야의 내후외환을 가지고 토론을 좀 했는데요. 좀 사정이 다급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아주 강하게 비방하는 이런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국민 유권자 보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결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비방전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성 기자님께서 방금 오늘 토론의 주제가 내후외환이었다 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내부 갈등 속의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대장동 특검과 관련한 민주당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인 이브인 내일부터는 한파와 폭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저녁부터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